앞에 부분에서는 인문 분야 지문이었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사회 분야 지문이에요. 사회에서는 행정, 법,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인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경제학 이쪽이 문제가 될 거고 법도 얘기가 나오면 조금 피곤하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법이나 경제 이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을 것이다. 그 다음이 사회학에 관련된 것들. 밑에 지문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은 최근 뭐 경제 어려워지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경제에 대한 지문이 나오면 용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자. 그게 나중에 배경 지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뭐 많이 나오는 말들 보면은 채권, 환율, 통화 정책, 보험, 보험 저런 얘기는 나오면 어렵지. 그 다음에 매매계약, 채권, 채무의 관계, 어쩌고, 상업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사단 법인, 법인격, 기한과 조건이라는 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뭐 이런 것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특히 뭐 빈도수가 높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법, 경제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면요.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법이나 경제다라고 나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거죠. 내용 파악 문제. 결국에는 뭐예요? OX 문제인 거.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기를 주는 문제인데 주로 얘네들을 3점짜리로 점수가 나오더라라는 것들. 사회 경제에서의 보기 지문이 나오는 건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나 또 뭐 그래프 던져준 다음에 해석하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법 지문 관련돼서는 법 조항이나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구체적인 가상의 사례를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웬만한 지문들, 다른 지문들은 보기를 먼저 읽어보기는 하는데요. 경제나 법 지문은 문제 먼저 볼 때 보기를 봐야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빠르게 그냥 눈으로 스캔한다 정도의 느낌을 주고 아 이런 그래프구나. 그 다음에 본문에 좀 집중을 하시라라는 것들. 그래서 뭐 자질구레한 요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법 지문이 나오면 보기 먼저 보지 말고 지문에 조금 더 힘을 쓰라. 뭐 그 정도의 요령이 있는 거지. 사회 분야 QA 뭐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뭐 그냥 얘네들은 읽고 확인하면 되겠고 보기 문제만 봐도 어려워요.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프 X축, Y축을 확인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지. 저번 시간에 보기를 활용한 문제에서 그래프 보는 방법 X축의 변화에 따라서 Y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게 사실은 그래프의 처음 시작과 끝이니까 걔네들의 원칙에 대해서 확인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 x가 증가하면서 y도 증가하는구나. x와 y는 정의 관계구나. 역의 관계구나.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x축, y축인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y가 변할 때마다 x도 변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y가 어떻게 변할 때 x도 변한다. 그래서 둘의 상관관계를 찾아.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지문에 맞고 중요한 부분은 인과관계라는 말이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비례 반비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뭐가 올라가면 누구는 내려가요 라고 말이 나오면 지문 옆에다 그냥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그러면 거의 열의 여덟 아홉은 이 말이 보기 그래프에 나와 있을 것이다. 지문에서 찾은 정보 수치 변화를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지. 어쨌든 x, y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라. 다음 페이지 볼게요. 훈련 문제 나와 있고요. 진짜 문제 푸는 것처럼 한번 봐볼게요. 자,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윗글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글은 지문에 대한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을 파악하려는 첫 단계, 이 글에서의 핵심어가 무엇인가? 찾고 두 번째, 저 핵심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일단 찾아내려고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령, 뭐 적절한 거, 맞는 거 찾는 거지. 맞는 거 찾을 때는 보기 보면은 내가 말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말이랑 비슷한 말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적절한 것을 물어보면 보기 읽지 마시라.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밑에 얘를 먼저 볼게요. 의사 표시를 통지합니다. 점점점점점은 의사 표시를 미통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죠. A, B는 둘 다 B에서 네, 기역, 니은은 둘 다 의사 표시를 했는데 기역은 청약, 니은은 청약, 승낙 그 다음에 3번 디귿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했지만 승낙에 대해 미통지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겠지. 살펴봤더니 다 계약, 그 다음 또 어디가 있냐 3번에서도 뭐 계약 4번 같은 경우에서도 계약 5번에서도 계약 그러면 이미 짐작해야지 기역, 니은, 디귿은 계약이 성립 다 된 건데 왜 이런 종류가 있는가? 그러면 궁금한 건 그거지.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걸까? 라는 시점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내가 좀 고민을 해보고 글을 읽어보자. 뒤에 나와 있는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합시다 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되게 친절한 말이에요. 뭐냐면 윗글을 바탕으로 그러면 보기 읽기 전에 윗글 먼저 읽고 오라야. 그러니까 이러한 말 윗글을 바탕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보기 먼저 읽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 이거 지금 읽으면 나중에 지문 읽고 와서 또 읽어야 돼. 시간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볼 4번은 문맥상 어휘 문제인데요. 뭐 이런 거는 맞춰주셔야지. 뭐 틀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지금 틀리는 게 낫지. 틀려놓고 나중에 정리는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에 10분의 1만 쓰셔도 국어 어휘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패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에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한데 합의나 약속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를 계약이라고 한다. 첫 번째 단락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죠. 무조건 중요한 거지.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실현이 성립이 되지만 특수하게 의사 실현이나 교차 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계약의 개념.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1번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2번 의사 실현에 의해서 3번 교차 청약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2번 문제 네모칸 3개였었잖아요. 이거 각각 하나씩이겠지.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한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너 이거 살래? 혹은 너 이거 나한테 팔래? 청약을 받은 사람이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약해야 승낙할 수 있겠네? 순서가 있어. 만일 청약을 받으니까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겁니다. 너 이거 나한테 10,000원에 살래? 살 건데 9,000원에 살게. 9,000원에 살게가 청약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9,000원에 팔게 하면은 그건 승낙이 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은 실시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에는 얼굴 서로 맞대고 앞에 계약서 써놓은 상태에서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듣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을 한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은 언제 청약을 받은 사람이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 성립. 10,000원에 살래? 라고 말하는 순간이 계약 성립. 그러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의 상황에서는 승낙의 의사 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어이구야.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A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부산에 살고 있죠. 너 그거 나한테 10억에 살래? 10억에 살래? 라고 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낸다고 합시다. 편지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억에 살게 라고 언제 편지 보내는 순간 계약 성립이라고.
그 편지를 얘가 받지 않아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가 않는다. 10억에 살래? 예를 들어서 오늘 8월 7일이니까 8월 17일까지 대답해 줘 라고 밑에 써 있었어. 근데 8월 17일까지 이 사람이 승낙받는 편지를 못 받았다면 18일 날 편지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 계약 무효가 된다. 승낙의 의사표시자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8월 17일 날 어떻게 딱 도착할 수 있게 8월 15일 날 편지 보냈어. 8월 12일 날 보냈다고 칩시다. 5일이면 무조건 편지 도착하는 기간 아니야? 근데 어머 그 기간 동안 이 예를 들면 우체국에서 파업을 했어. 그래서 편지 발송이 다 안 돼. 그거는 완전 부득이한 상황이잖아요.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사실을 즉시 알려주지 않으면 8월 17일이 됐었을 때 너 나한테 편지 보내줘야 되는데 나 아직 못 받았거든? 이라고 17일 29시, 23시 59분에 전화해줘야 돼. 오늘까지 받아야 되는데 승낙자는 승낙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확인해 놓으면 나 보냈는데? 라고 이야기해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무엇과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 승인.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자, 근데 이러한 경우도 있답니다. 일반적이지 않지만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 관습상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청약이 있은 후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됐나요? 물론 이제 요즘은 예약할게요. 몇 월 며칠부터 2박 3일 예약할게요. 3인실 예약할게요. 라고 해서 인터넷을 클릭 훅 눌렀어. 그러면 요즘은 이제 다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뭐 며칠 날 뵈어요. 이렇게 문자가 오겠지. 문자 그렇게 보내지 않고 객실 준비만 해놔도 계약성입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실이 발생했을 계약은 성립합니다. 됐나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객실 3인실 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텔 그 지배인이든 주인이 보고서 알았어. 직원한테 거기 방 하나 예약 걸어두고 오케이? 다른 손님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방 준비해 놓은 그 순간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약만 2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것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한다.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이런 거겠지. A가 B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나한테 10억에 살래? B가 A한테 보냅니다. 그거 나한테 10억에 팔래? 라고 이야기하면 둘의 의사가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서. 모임에서 A, B가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라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1,000만 원에 팔게 B에게 의사표시로 보냈다.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1,000만 원에 사겠다라는 청약 의사표시를 보내면 둘의 생각이 똑같으니까 언제 각각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A, B 모두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 됐을까요? 10억에 팔래? 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8월 2일 날 받았다.
10억에 살래라고 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8월 4일 날 받았다. 그럼 언제 계약 성립? 8월 4일.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의사실현이나 세 번째 단락 의사실현 또 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때는 교차 청약 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계약 네 번째 단락. 이러한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서 없어진 것처럼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A가 B에게 건물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B는 A한테 건물을 사기로 했죠. 건물 나한테 살래 얼마짜리인데? 100억짜리. 그러면 오케이 써줄게. 계약금 얼마? 10억. 10억을 보냈어. 그리고 8월 2일 날 계약금 10억 보내고 8월 12일 날 잔금 90억 치르기로 했는데 요 2일과 12일 사이에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 그때는 계약 당시에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건물했으면 10억 돌려주고 예를 들면 한 열흘이라고 할까? 열흘치 10억이면 이자 줘야 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경비 쓰고 뭐 법무사 쓰고 서류 정리하면서 했었던 거 물어줘야 돼. 그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겼을 이익, 예를 들면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밑에 나와 있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얘기하고 있는데요. 매매 계약, 계약이 언제 성립합니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답은 어디가 있는? 그렇죠. 2번. 그것을 구분하고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대상은 뭐예요? 계약의 성립 조건이지. 계약의 성립 조건. 언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번 봅시다. 어떻게 해요? 둘이서 같이 청약하고 있죠. 교차 청약이네. 기억의 경우 A가 B에게, B가 A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아니요. 나중에 아니라 모두 둘 다 A, B 모두에게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어떻게 도달했을 때였지. 그렇죠. 얘는 8월 2일 날 보내고 8월 2일 날 받았고 얘 8월 4일 날 받았다면 8월 4일에 계약 성립. 1번 틀린 얘기네요. 2번 기억의 경우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지만 그렇죠. 첫 번째 단락에 뭐라고 했어? 계약,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청약만 두 개인데요. 두 청약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합치했으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그게 교차 청약의 특징이지. 3번 니은의 경우는 제일 일반적이죠. 청약하고 승낙. A, B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지? 3번 디귿의 경우는 아까 호텔 예약하는 것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방 비워놓을게요. 계약이 성립된다. 디귿의 경우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1번이지. 다음 페이지. 3번 확인하러 갑시다. 답은 을이 소지한 토지를 사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4월 5일 발송하면서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답장을 12일에 발송했으나 배달이 지연되어 22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팔아먹으려면 20일 전에 전화해서 너 팔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의사 확인을 했었어야 되지. 실시간 의사소통이 어떻게 그렇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약과 승낙이 오고 가고 있다. 승낙 기간에 승낙 표시가 청약자 먼저 요청한 가액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 승낙자 을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다. 나 상황도 물어볼게요. 병은 정이 눈여겨본 고가의 골동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도둑 맞았지만 확인하지 않고 정에게 3천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좋았어. 이후 정은 골동품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자 30만 원을 은행에 지불했는데 막상 돈을 주고 자 골동품 줘라고 했어. 알았어 줄게. 창고에 가서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그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병은 정에게 필요한 지출 30만 원 물려줘야 돼요. 병이 무엇이 골동품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나한테 팔래? 알았어. 잠깐 기다려. 있는지 한번 보러 갈게. 창고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과실이지. 저는 무엇이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믿음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병이 이것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괜찮나요? 자, 보러 갑시다. 1번. 가에서 의뢰 답장이 만약 4월 20일 전에 도착했다면 계약은 12일에 성립하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왜? 발송한 순간에 계약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가에서 갑이 답장을 받자마자 을에게 연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괜찮나? 답장을 받자마자 을에게 연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답장 받았어? 받았어. 언제? 22일 날. 연착. 늦게 도착했더라 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효력은 발생하지. 네, 알려주면 가에서 을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것을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하면 새로운 청약이지. 나에서 병이 팔려던 골동품의 시세가 매매가보다 100만 원 높았다면 130만 원 보상할 수가 있다? 아니요. 보상금은 그 차익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죠. 4번 틀리죠. 나에서 정이 골동품이 없어진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병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정, 내가 살 거야. 살 건데 제 도둑 맞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걔한테 보상해줄 필요 없지. 답은 괜찮나요? 밑에 어휘 문제요.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A 어디 있어요? A. 두 번째 단락에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었다. 여기에서의 듣다는 뭐예요? 내용, 어떠한 말의 내용을 전달받았다지. 내용을 전달받았다. 답은 몇 번? 그렇지. 3번이 제일 좋죠. 민법의 개념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는 뭐예요? 배경 지식으로 충분히 읽어볼 만합니다. 학교에서 혹시 정법 있니? 2학기 때 혹시 했거나? 왜요?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도 좀 해주세요. 배경 지식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다음,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뒤에 문제 먼저 볼게요. 5번 문제.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냐 틀리냐 틀린 거 찾는 거죠. 적절하지 않는 거 찾기는 그냥 읽어보셔야 합니다.
액면 주식 일주를 둘로 나누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다. 나눈다, 양도한다.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집니다. 출자 의무.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에 이익을 배당받는다.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는다. 주식회사는 수권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수권 자본금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의 정관의 변동 상황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고해야 합니다. 뭐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내가 사놓은 주식의 배당금이나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따님께서 자존심 보고 거기서 물건만 채워야 되지 않나. 늘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주식 해야 돼요. 적금 넣어야 수익이 있어요. 맨날 주식 차트 보고 있으면서 지금 샀다가 3분 후에 팔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회사는 미래가 있어. 점점 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회사에 그냥 돈 묻어놓고 까먹고 있어. 나중에 니들 용돈만 잘 모아놔도 어학연수 나갈 수 있는 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열매 수능을 튈 수 있잖아. 답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입니다. 뭐 회사 규칙 같은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 이용하세요. 역시 어때요? 윗글을 바탕으로 오니까 윗글 읽고 와야지. 요거 미리 읽어봐야 도움 크게 되지 않을 거예요. 밑에 7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합니다. 결국에는 윗글 끝까지 다 읽고 오시란 얘기지. 이런 것들을. 네. 다음 8번 문제 확인할게요.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보세요.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같이 묶어놨죠. 1차적으로 해야 될 건 기역 특징 나올 때마다 밑줄, 니은 특징 나올 때마다 밑줄, 그리고 신경 써야 되는 건 얘네들의 차이점이 뭔가 거기를 집중하시다. A의 문맥적인 의미, 얘도 어휘 문제니까요. 얘네들은 그냥 하셔야지. 앞으로 돌아오셔서 지문만 설명드릴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겁니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는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주식회사는 자본 조달력, 그러니까 돈을 쉽게 끌어올 수 있어. 다른 거에 비해서.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되니? 자본금이 뭐예요? 주식이 뭡니다. 유한 책임이란 뭐예요? 설명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주식회사의 무엇과 관련된 본질적 요소? 주식회사의 무엇? 주식회사의 특징이지. 관련된 본질적인 요소.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 느낌만 봐도 이래요.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 이렇게 오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어쩜 이렇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니? 자본금에다가 내놓. 회사의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설립의 기초. 주식 발행을 통해서 조생이 됩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본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할래요? 네. 얼마에 투자할래요?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할까요? 네. 저희 주식 처음에 한 장당 5천 원 팔기로 했거든요. 그럼 당신한테 10,000장 줄게요. 이런 거지. 현행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최저 자본금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지갑에 가지고 있는 그 10,000원 가지고 주식회사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 회사는 10,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라고 쓰지 않아도 돼. 대신 수권 주식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권 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수권 주식 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 한도인 수권 자본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우리 회사는
주식을 10만 주 발행할 수가 있어요. 한 주는 5천 원입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할 때 10만 주 다 발행하지 않고요. 초기니까요. 만 주만 발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회사는 총 자본 금액이 10만 곱하기 5천. 그러니까 얼마야? 20,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50억짜리 회사야. 하지만 지금은 딱 만 주만 발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5억만 가지고 일단 회사 시작할게요. 회사에 나중에 자본이 더 필요하면 얼마? 만 주 했으니까 나중에 9만 주는 계속 발행하려면 발행할 수 있어. 하지만 10만 주를 넘어가지는 못해. 괜찮나요? 수권 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로 수권 주식 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 한도인 수권 자본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권 자본금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밑에다가 쓸까요? 발행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가. 요거를 곱하면 전체 금액인 거지. 여기에서 뭐 10만 곱하기 5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 주식 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 발행해도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회사는 10만 주 발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만 주만 먼저 발행해도 된다. 발행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만 주 다 사가야 돼. 이렇게. 여기에서 주식을 인수한다라는 건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 주 누가 사가는 거예요? 몇 주 사갔습니까? 그거를 다 확인해야 돼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을 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어떻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5천 원짜리 만 주 팔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다 사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야? 5억이라고 하면 자본금을 댄 거야. 만 주 팔기로 했는데 만 주 다 팔렸죠? 그러면 일단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거지. 회사의 수권 주식 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 아까 여기 9만 주 남았죠? 추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 발행하지 않은 그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왜냐? 이사회의 결의라는 건 그냥 비교적 쉬운 조건이에요.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단락 개념 뭐예요? 자본금의 개념과 조달 방법.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가 있다. 주식 발행을 통해서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가 되는데 한 주의 액면 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갖고 있어요. 요즘 한 주에 한 8만 원 정도 하거든. 근데 툭 잘라서 너 4만 원어치 사고 너 4만 원어치 사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다고. 8만 원짜리면 그냥 8만 원으로 한 사람한테만 넘겨줘요.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한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주식은 그 금액을 균일하게 해야 하고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2만 주 발행할 건데요. 만 주는 100원짜리, 나머지 만 주는 200원짜리로 팔게요. 그거는 안 돼.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무엇이? 액면 주식의 총액은.
세 번째 단락은 내용이 뭐예요? 주식의 개념과 아니, 주식의 소유주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 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50만 주 가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얼마짜리? 10,000원짜리. 겁나 부러운데. 10,000원짜리 50만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 회사가 경영을 잘 해서 돈을 벌면 이 주식값도 올라갈 거고 이익이 나면은 그거를 주주한테 돌려주는 배당금을 주려면 줄 수도 있겠지. 너무 잘 풀리는 상황인데. 근데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따져봤더니 100억짜리 회사야. 100억짜리 회사야. 근데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일을 벌려놔서 어떻게 빚을 200억을 줘놓고 있다. 마이너스 200억.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자 여기 50만 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요 빚을 갚을 의무가 있나? 없다. 그게 유한 책임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내가 투자한 돈만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주주의 유한 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가 없다. 아니요, 우리 회사는 유한 책임을 넘어서 무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의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됩니다.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단락 주주가 지게 되는 어떠한 책임? 유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 봐요. 다섯 번째 단락.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큰 회사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 예로는 회사를 믿을 수 있나 없나 판단할 수가 없어. 진짜 한 1조짜리 회사인데 까봤더니 어떻게 2조 빚을 지고 있을 수도 있어.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넘어가서 핑크. 주식회사가 무엇을 초래하는 경우? 그렇죠.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폐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 자본 유지의 원칙.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주식 10,000주짜리 10,000장 살게요라고 하면 그 금액이 회사 통장에 꽂혀야 돼. 실제로.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나 똑같은 거. 두 번째,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가면서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부실화되고 위험도 취약해져. 됐나요? 우리 셋이 회사야. 너 회사 설립할 거야? 알았어. 내가 1억 줄게.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회사 할 거야? 오케이. 내가 1억 줄게. 투자할게. 선생님 회사 해요? 1억 투자할게요. 1억으로 돌려먹는 거다. 근데 서류상에는 얼마가 나와? 우리 셋 다. 3억이잖아. 그치? 우리는 1억으로 돌려먹었는데. 그럼 문제가 돼. 자본 불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게 한 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쉬워. 애들 몇 명 모여서 사인 도장 찍으면 돼. 자본금의 감소는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저 회사가 100억짜리의 가치가 있어요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50억짜리밖에 안 돼요라고 해서 바꾸면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 강요되어 있어요. 안 하면 벌금 나죠. 회사에 관한 중요 상황 및 정관된 변동 상황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됐고.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보러 갈까요? 수권 주식 총수, 수권 자본금.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수권 주식 총수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가 10,000주라면 1,000원 곱하기 10,000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1,000,000원 되겠죠. 괜찮나요? 주주의 유한 책임, 인수가액만큼 출자에 대한 투자. 내가 그 회사의 주식 1억 원어치 샀으면 그냥 그 1억 원어치만 감당하면 돼.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그 회사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까지 내가 돈 갚을 의무는 없어.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이 회사의 주식을 100주 인수한 주주는 무엇을 내놓을 책임은 있으나 무엇을 내놓을 책임이 있어요? 100주 곱하기 1,000원 그러니까 얼마? 10만 원은 뱉어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그 이상 회사가 진 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시 10만 원 맞죠? 10만 원을 책임질 수는 있으나 그 이상으로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됐나요? 회사가 깡통이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만 날리는 거지 그 이상으로 손해보지는 않아요. 옆에 또 빈칸 확인하러 갈게요. 주식회사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폐해.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무엇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회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없어요. 대주주가 회사에 피해를 주고도 무엇을 이용해서 난 거기까지만 책임지면 되지 뭐. 권한을 이용해서 유한 책임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 조달력으로 회사의 몸집이 커진 후 파산하면 회사에 얽혀있는 그렇지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데 어떤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자본 유지의 원칙. 그 다음에 또 무슨 원칙이 있었어요? 그렇지. 자본 불변의 원칙으로 피해를 방지해 줍니다. 확인해 보면 되겠죠.
밑에 5, 6, 7, 8, 9 다섯 문제 푸는데 한 4분만 들여볼게요. 5분 더 들여볼게요. 넉넉하게. 네. 어디 다녀오세요?
네, 시간이 돼서 같이 확인할게요. 1번. 액면 주식 한 주는 둘로 나누어서 양보할 수가 없어요. 8만 원짜리 4만 원, 4만 원 이렇게 못해요. 맞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지닙니다. 나쁘지 않죠? 내가 얼마에 살게 하면 얼마 돈 건네줘야지.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이익 등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주식회사는 수권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네. 수권 자본금이 아니라고 그냥 자본금이지 자본금. 투자한 만큼만. 그러니까 4번 틀리죠. 주식회사의 정관 변동이 생기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공고해야 합니다. 맞는 문제. 틀린 건 4번. 다음 문제 6번.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것으로 살펴봅시다. 한번 총 만주 발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에 5,000원짜리. 처음엔 5,000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총 만주에서 나머지 5,000주는 자금이 필요할 때 조달하려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할 수 있어. 1번.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 주식 총수는 만주다. 그렇죠? 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괜찮지? 갑이 주식 한 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합니다. 한 주짜리 금액에 최저 금액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만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아니요. 초기에 설립할 때는 얼마? 5천주만 하기로 했으니까 만주가 아니라 5천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지. 그러니까 3번 틀리죠? 4번. 갑이 정관에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된 금액은 총 2,500만 원이에요. 그렇지. 5천 곱하기 5천 할 거니까.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사회의 결의만 있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답은 틀린 거 3번 되고 7번 문제 확인할게요. 요거는 옆에 그림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 이게 아까 자본금 돌리고 돌리고 출자금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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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에 5,000원짜리 주식을 100만 주 발행했고 A 회사 그래서 5,000 곱하기 100만이면 50억이 돼요. 홍길동은 이 주식회사의 80% 40억을 인수해서 납입했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할 때에 발행한 주식의 100%를 인수해서 25억 원 주었고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할 당시에 주식 100%를 인수해서 15억에 납입을 했다. 이후 C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다 드렸다. 돌려가며 출자금을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여기 잠깐만 볼까요? 실제로 A, B, C 회사가 돌아가면서 장부상에 기록되는 돈은 얼마야? 50, 25, 15 해서 총 얼마? 100억짜리죠. 세 개 회사 합치면.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50억짜리 회사지. 세 개 합쳐서. 그렇지 않나요? 자, A 회사가 파산을 하면 A 회사가 망하면 C 회사의 이해관계자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망하면 얘도 망하고 얘도 망하지. A, B, C 다 물려 있어. 2번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 여기에 25억 투자한 A 손해 보겠지. 2번 맞는 얘기죠. 3번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잡을게요. A 회사는 B 회사를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B는 C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C는 A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A 50억짜리 회사에 40억 투자하는 홍길동이는 어떻게 A, B, C 회사를 다 지 맘대로 먹으려면 먹을 수가 있어. 지 맘대로.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와 C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C가 설립할 당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가 인수를 해도
C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어쨌든 15억짜리 회사인데 누군가가 나머지 20% 됐으니까 C 회사가 만들어졌겠지. 답은 5번이겠네요. 실제 자본금이 90억이라고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실제 50억짜리. 이거 세 개 다 합쳐서. 서류상으로 ABC 회사의 자본 충과 동일하면 문제될 게 있나? 문제가 당연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기업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 한번 볼까요? 기업 누구냐? 자본 유지. 자본 유지의 원칙, 자본 불변의 원칙, 자본 유지, 자본 불변의 원칙. 서윤이 8번에 몇 번 했어요? 1번에 그렇지. 3번. 자본금을 불변. 감소를 엄격하게 해서 누구? 투자한 사람,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맞죠. 밑에 9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A는 누구예요? 어디 있냐? 맨 마지막 단락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적 자. 여기 보세요. 정답. 법적 절차를 거치다.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세요.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찾으면 얘네들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습니다. 1번. 그 다음에 돌멩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돌멩이 사거리를 과정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 여기 볼게요. A에 거치다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러면 굳이 목적어 없는 애들도 얘하고 얘는 일단 탈락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절차를, 일본을, 사거리를, 과정을 이라고 했을 때 얘하고 같은 범주에 넣어볼 만한 누구 있어? 과정이지. 그렇게 치시면 실수하지 않아요. 괜찮아? 답은 4번.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 갈게요.